안녕하세요.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학 개론이 쉬웠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즉 31회하고 30회하고 부동산학 개론이 어려웠고 민법이 쉬웠던 반면에 올해는 부동산학 개론이 굉장히 쉬웠고요. 민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나온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시험에 점수가 좀 안 나온 분들은 변명의 여지가 좀 없어요. 공부를 정말 좀 비효율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했거나 그런 분들은 점수가 안 나왔을 거고, 그냥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되신 분들은 점수가 나왔을 그럴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집 290페이지 펴보도록 할게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요겁니다. 요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진행된이라고 하면 틀려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죠. 택지지역, 용도지역 내에서 서로 바뀌는 거는 이행지죠. 바뀌고 있는 거. 근데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지역 간에 바뀌는 거는 후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후보지나 이행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요거부터 봐야 돼. 진행되고 있는을 진행된으로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용도지역 내에서 바뀌는 건지 용도지역 상호 간에 바뀌는 건지를 봐야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내라 그랬는데 요거 후보지라고 속인 거 아니야? 요거 용도지역 상호간이라 그랬는데 이행지로 속이는 거 아니야? 그거까지 체크해주면 뭐 틀릴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죠?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요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행지. 오케이. 자, 2번 필지는 뭡니까? 필지는 등록 단위죠. 요거는 지적법에서도 용어의 정의로 아주 지겹도록 나오는 거죠. 그죠? 자, 3번 획지하면 뭐 나와야 돼? 획지하면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요거 나와야 되죠. 맞습니다.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인데 이거 쉽잖아요. 요게 답이네. 틀렸네. 요게 나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요건 공지에 대한 설명이죠. 나지는 뭡니까? 나지는 건부지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나 무슨 정착물도 없고 여기에 어떤 지상권이나 이런 사법적인 권리도 없는 걸 나지라고 하죠. 공법적인 제한은 받아요. 하지만 그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5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가 맹지죠.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이건 공법 시간에 배웠죠. 아닌 거 하니까 요거 3번입니다. 3번. 요거는 기숙사에 대한 요건이에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르고 고르래.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박스 문제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옳은 거 고르라는 건지 틀린 거 고르라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좀 기본적인 거지만 확인을 하셔야 돼. 기껏 다 골라놓고 틀린 거 골라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된다. 부증성이 아니라 요거는 부동성에 관한 얘기죠. 그죠? 부동성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틀렸네. 그럼 기억 들어가면 틀리겠네요. 기억을 제거합시다. 2개를 제거했네요. 그죠? 자, 니은 거 볼게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활동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이 부동산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캐내는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니은이 맞네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게 답입니다. 니은이 들어간 게 답이야. 그러면 5번은 답이 아니네. 그러면 디귿이랑 리을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디귿번 인접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 가격이 형성이 어렵다. 자, 요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요 부동산의 공급이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성이 아니라 요게는 부증성이 들어가야 돼요. 부증성.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러면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 시험장에서 이런 상태면은 리을은 안 읽어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 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재. 일물일가 법칙 나왔네. 개별성. 오케이. 그래서 요 니은과 리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했다. 이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도 A, 오피스텔의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B,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 관계 C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연습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풀어줘야 돼. 여기서 일단은 A가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건데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야 돼.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죠. 그럼 가격 탄력성이니까 지금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10% 상승하는 거죠? 그럼 분모가 10% 상승을 했는데 분자는 지금 어떻게 돼요? 5% 감소를 하겠죠.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이러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0.5인데 이거 절대값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0.5가 나왔어요. 근데 0.5니까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 수 없고 1, 3, 5번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뭘 구하냐면은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B가 어디? 요게 A고 B가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요건 뭘 구하냐면 오피스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격이 변할 때 무슨 수요를 보겠다는 거야?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한다? 아파트는 아까 10%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피스텔은 8% 증가했대죠. 그럼 얘도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8%가 증가했어.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수요 관계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 되는 거예요. 0.8이 되죠. 0.8이니까 요거는 부호를 봐야 돼요. 부호를. 왜? 우리 정양, 대양 기억나시죠? 대양. 그러니까 요건 대체제니까 대체제네요. 요거 양수니까. 그죠? 그래서 대체제여야 돼. 대체제. 근데 이 대체제인 건 알아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네. 그죠? 요거는 다 대체제로 나이잖아요. 그러면 0.8인 놈을 찾아야 돼. 근데 얘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A, B만 알아도 그냥 답이 나오는 거네. A, B만 알아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5번 문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이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한대요. 둘 다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무엇보다 크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대폭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뭐보다 크다면 또는 수요의 증가폭이 대폭 증가한다면 이러면 그냥 뭐만 보면 돼요. 그렇지. 공급은 볼 필요도 없이 하나만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자, 그러면 이런 상태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 말고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 따지면 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균형 양도 상승하죠.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 감소니까 이거 틀렸잖아. 그죠? 자, 이번에 2번 볼게요. 수요하고 공급이 둘 다 감소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대. 그러면 작은 거 말고 큰 쪽을 따지면 되죠. 큰 쪽 하나만. 뭐 수요는 무시해버리고 공급이 감소한 것만 우리가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공급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 감소면 가격은 상승하죠. 균형량은 감소하죠. 공급 감소니까. 요거 틀렸네. 요거는 맞았는데. 자, 이번에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서로 같대요. 같으면 이 경우에 가격은 변화가 없겠네. 그죠? 가격은 변화가 없고, 왜냐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잖아. 근데 폭이 같다니까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어떻게 해요? 둘 다 감소하니까 감소하겠지.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자,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P, Q고 애초에 여기가 공급 곡선이고 여기가 수요 곡선이죠. 근데 얘네들 지금 둘 다 감소한 거죠. 그래서 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감소했어. D2로, 여기 D1이라고 칩시다. D1에서 D2로. 이게 S1이었는데 요것도 감소하면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폭만큼 요렇게 감소했어. S2로. 그러면 애초에 균형점은 여기였죠. 근데 어디로 간 거야? 요로 이동했잖아. 요로. 그죠? 균형점. 그러면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가격은 그대로. 그죠? 그래서 가격은 불변인데 균형량은 여기에서 요로 감소했다 그래야지. 증가했다가 아니라. 그림 그리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대. 수요 증가,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대. 그러면 작은 쪽은 무시하고 큰 쪽만 따져야 돼. 공급이 감소하는 것만 따지면 되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요 증가하면 틀렸네. 그죠? 자, 5번.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지금 작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의 감소폭이 작으면 공급의 증가만 따지면 되죠.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네요. 그죠? 5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제위원이 시간이라도 좀 낭비하게 하려고 5번의 요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잖아. 하나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뭐보다 크다면 증가폭이나 감소폭이 뭐뭐보다 크다면 작다면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그림을 그리고 두 개를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헷갈려. 하나만 따져야 돼. 하나만.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만 따져야지 시간도 절약하고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원래 이런 게 5지문 중에 이렇게 대폭 감소하거나 대폭 증가하는 게 5지문 중에 한두 개가 껴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5개를 다 이렇게 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A 주택시장과 B 주택시장의 함수 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는. 너무 쉽죠, 이거. 그죠? 이거 P탄 Q기로 하면 한 방에 풀 수 있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수탄수 공탄발은 알아야 돼. 이거 무조건. 우리가 거미집 이론에서 배운 거는 수탄수 공탄발하고 P탄 Q기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요 A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P 앞에 지금 Q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P 앞에 붙어 있는 놈이 뭐야? P탄 Q기잖아. P탄 Q기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아니라 탄력성이죠. 근데 이게 공급이야, 공급. 공급이고 이게 수요 함수인데 여기에 탄력성이 수요보다 얘는 4고 얘는 1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커요? 공급 쪽이 더 커져. 그러니까 공탄발, 발산하는 거네. 발산. 그죠? 발산형이에요. 발산형. 그러니까 요거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야. 그럼 이번에 보자고. 여기도 지금 다 예쁘게 P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값은 다 무시해야 돼요. 그냥 다, 그러니까 부호는 무시하고 절대값으로 봐야 돼. 수요 함수는 2죠. 근데 여기 공급 함수의 탄력성은 2분의 1이잖아요. P탄 Q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요가 더 크네. 그럼 수탄 수니까 요거 어떻게? 수렴형이죠. 수렴형.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씌울 수가 있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293페이지예요.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요 에 대한이래. 에 대한.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분모고 요 뒤에 붙어 있는 게 분자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 분모와 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에 대한. 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 아니죠. 이게 완전 탄력적일 때 수평일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죠.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이게 수직이니까 수요량이 변하지 않아요. 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 이거 그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이거 해놓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이게 되게 가파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뭐보다, 그렇지.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커야 되는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이게 더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자, 4번의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공급도 봐봐요. 공급은 우상향하니까 이렇게 그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래요. 탄력적이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눕게 그려야지. 이렇게 눕게 그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양의 변화율이 큰데 가격의 변화율은 작죠. 그러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 양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러니까 4번이 맞았네요. 그죠? 그림 한 방만 그려보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두 개를 서로 비교했었죠. 그죠? 자, 5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틀렸죠.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문제.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이 어려워요. 8번이. 계산 문제 중에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기존의 A 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가 요거야. 요게 수요 함수고 요게 공급 함수거든요. 근데 이 수요 함수가 뭐 보통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다른 식을 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줬냐면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만 줬어요. 이때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의 차이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애초에 수요 함수와 요 공급 함수의 균형 가격을 구하고 요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됐을 때의 수요 함수하고 요 공급 함수하고 균형 가격의 차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급 함수를 그러니까 이 수요 함수를 새로운 수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못 구한단 말이에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에 응용이냐면 우리가 그 수요와 공급 시간에 개별 수요 곡선하고 요걸 더해 가지고 수평합이야. 수평합. 요거의 수평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면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탄력성이 더 크다. 그것만 배웠거든요, 사실. 재작년에는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이게 10년 넘게 안 나오다가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 수요 함수를 가리켰어도 여러분들 이거 못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개별 수요 함수라고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수요자 수를 2배로 증가했다는 이 말을 보고 요걸 풀어내는 학생은 아마 제가 보기엔 수험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걸 안 가르쳤으니까 저한테 배웠으면 못 풀었겠지만 대한민국에 요걸 보고 그 개별 수요 함수의 응용이라고 생각하고 푼 사람은 없습니다. 수험생들 중에. 이전에 무슨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풀었겠지만.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처음에 어떻게 푸냐면 요 놈하고 요 두 개하고 연립 방정식을 막 풀어.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풀다 보면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균형 가격이 56이고 균형량은 72가 나와요. 근데 균형량은 안 중요해. 균형 가격이 56이 나오는데 근데 요거를 구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수요자 수가 앞으로 이제 시험에 이런 유형이 한번 나왔으니까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한다느니 아니면 3배로 증가한다는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푸냐면 요 수요 함수 있죠. 요 수요 함수의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한다는 걸 어떻게 푸냐면 요거를 먼저 Q로 정리해 줘야 돼요. 이걸.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요거 넘기면은 EQ는 200 마이너스 P고 요 양변의 2를 나눠주면 요게 Q는 100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P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 요런 상태로 만들어 난 다음에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했을 때 이 Q에다가 2를 곱하면 안 되고 요 오른쪽에다가만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만약에 3배로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3개 곱해야 돼. 선생님 왜 양변에 안 곱하고 오른쪽만 곱해주죠? 그냥 외우세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고 뭐 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야. 2배 하면은 오른쪽만 2를 곱해서 결국 새로운 수요 함수는 뭐가 나오냐면 Q는 200 마이너스 P 요게 새로운 수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아까 공급 함수는 안 움직였죠? 요 놈하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80이 나와요. 80. 그래서 80에서 56을 뺀 24가 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수요 함수가 요거예요. 아마 예전 책에는 100 마이너스 0.5P로 나왔는데 이게 아닙니다. 200 마이너스 P예요. 여기 새로운 수요 함수가 200 마이너스 P.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전 수요 함수, 지금 기존의 수요 함수를 인구 2배 증가하면은 어떻게 Q로 정리한 다음에 2를 곱해줘야 돼. 오른쪽 면에만. 왜 그런지 이유 같은 거 우리 모르기로 해요. 알죠? 그냥 외우기로 해요. 이거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무작정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자, 균형 가격이 하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해야지 가격이 하락하죠?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급은 증가해야지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면 되는데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죠. 그럼 이거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네. 그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지금 우리가 보려는 해당 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서 수요를 뺏어오니까 대체재 수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야. 자, 아파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데 여기 아파트는 정상재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는 수요 감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틀렸고, 아파트의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은 이러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거 하나 맞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의 상승이면 요 아파트를 지을 때 이 토지를 사느라고 그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우린 공급 증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네. 자,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수요 감소니까 요거 맞네. 그러니까 두 개예요. 두 개. 요거 두 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유치한다.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늦게까지 중천이 뜰 때까지 자면은 근육이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중천 근고통으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고 저소득층이 근로자 지구죠. 그래서 그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 천이지대가 점이지대죠.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맞습니다. 요거. 2번. 호이트의 선용 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축, 교통이 나와야지. 호이트 나오는 거죠. 교통축에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맞죠? 자, 3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용 이론이다.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다가
교통축을 적용한 게 호이트의 선호형 이론이잖아요. 이거는 되게 쉽죠. 제가 수업할 때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호이트가 이걸 비판하면서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 3번이 틀렸네요. 4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맞고. 5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들을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다 입찰 지대 곡선에 대한 정의.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 이론은 여기 세 문장 중에서 제일 결정적인 게 어떤 거예요? 요거요.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직접 이익을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 지점을 결정한다. 이것만 보고도 그냥 이게 배보라는 게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송비 지점, 운송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요 등비용선 있잖아요. 요 등비용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게 15회 때 한번 그림으로 출제가 돼서 다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이 기본서에는 요 내용을 뺐는데 요 등비용선이란 단어가 나와도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하고 관련이 있다. 요 정도만 여기서 하나 익히고 가자고요. 아셨죠? 요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 지점은 A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요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분기점과의 거리를 구하는데 A시로부터 얼만큼 떨어지냐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B시로부터 이렇게 A시로부터 거리를 다 구해놓고 답은 B시에서 막 고르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요거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거 헷갈리듯이 여기서도 그런 걸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선에 있죠. 그리고 A시는 인구가 64고 B시는 16만이니까 A시가 더 크고 A시와 B시 사이의 직선거리가 30이래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A시하고 B시하고 직선거리에 있고 A시가 더 크죠. 그리고 B시는 되게 작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30이에요. 30. 그러면 분기점은 작은 쪽에서 가깝고 큰 쪽에서 먼 쪽에 한 뭐 가령 요 정도에서 분기점이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이 큰 도시가 더 영향력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뭘 구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제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 기본서 어디 나왔어요? 이 기본서 13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137페이지. 그림도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물어보는 그림 10번에 137페이지. 이거 그럼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자, 방금 전에 요거 64였죠. 64. 그리고 요거 16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점포 A와의 거리 요거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큰 거하고 작은 쪽한테 가깝게 분기점이 형성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작은 쪽 요놈을 1로 놓고요. 여기는 1보다 커야 되죠. 요 놈은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16하고 64하고 루트를 씌우는데 어떻게 루트를 씌워야 되냐면 1보다 크게 씌우려면 작은 놈이 분모로 들어가고 큰 놈이 분자로 들어가야지 이게 1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요 루트를 풀면 어떻게 돼요? 요게 4분의 8이니까 루트에서 벗어나면 4분의 8이니까 2대 1이 된단 말이에요. 2대 1. 그러면 요 전체의 거리가 30이라 그랬죠? 30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2 더하기 1 분의 2 곱하기 30 요렇게 하면은 20km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4번.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이 컨버스 분기점 모형. 무조건 이 계산 문제 중에서도 뭐 레일리와 허프, 컨버스 나오면 맞춰줘야 돼요. 계산 문제는. 자, 13번. 다음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작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볼게요. 먼저 A는 약성 효율적, B는 중강성, C는 강성. 점점 정보의 개방 정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하지만 현재 또는 미래, 아직 공표되지 않는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만 해당이 되는 거네. 그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중강성 효율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그죠? 초과이윤을. 그러니까 지금 요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B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 요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그냥 2번이네요. 2번. 이거 세 개 다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게 강성이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얘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잖아요. 어떤 정보를 분석해도. 그래서 요게 답이 2번이 됩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에서 여기에 내부자 정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내부자 정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고 미래의 정보라고 해도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이런 문제는 이제 맞춰줘야죠. 그죠? 우리 현행 법 제도상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개발권 양도제, TDR. 이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나온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 초과 이득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네 번째가 종합토지세. 요 네 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왕 중에 왕은 이 TDR, 개발권 양도제가 제일 중요해요. 또 이번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도 또 나왔는데 요 놈 잘 나오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 이번에 나왔고 이거는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도 나오고 종합토지세는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있죠. 그죠? 여러분 세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종합토지세는 요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 요거 네 개. 그래서 현행 시행되지 않는 거 요 네 개. 요거 TDR 개발권 양도제,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종합토지세. 요 네 가지. 자, 그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297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이건 제가 기출문제 풀 때 잠깐 넘어갔었는데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수준에서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거 조금 이따가 해설해 드릴게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이게 한번 나왔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근데 워낙 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야.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몰랐겠죠? 몰랐을 거야. 2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거 동결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고요. 3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조세의 정가와 귀착. 맞죠?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그렇죠. 세금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에서는 다 전가돼요. 경제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게 있지만 세금은 그냥 다 전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5번이 쉽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긴 한데, 그죠? 지방세가 아니죠. 요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춰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시험 볼 때 세법에 나오는 세금들 있죠. 어떤 거 나와요? 재산세 나오고 취등록세 나오죠. 취등록세. 그 다음에 종부세하고 양도세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보유세인지 아니면 취득할 때 내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지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지 아니면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인지 정도는 알아줘야 돼. 적어도 우리 세법에서 이 세금들 배우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1번에 조세 중립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거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세가 일단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쳐. 근데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뭐냐면 조세 중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때문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 양식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조세가 전가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비효율성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비효율성. 그래서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원래는 미치는데 최대한 조세를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매겨가지고 공정하게 매겨서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립성이에요. 중립성. 이름도 지저분하게 붙여놔. 근데 사실 이 한 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설명하기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조세의 중립성은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가 되면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해요? 비효율성을 가져와. 비효율성. 그런데 조세를 공평하게 잘 매겨가지고 요 비효율성을 없애서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않아야 한다는 게 뭐예요? 조세의 중립성이에요. 조세의 중립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조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는 비효율성이 생겨서 시장의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세를 공평하게 잘 매겨가지고 요 시장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지. 5번. 자, 16번.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사실을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한다는 게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주택이 우리가 고가성에 의해서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살려고 할 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자금 출처 한번 캐볼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뭐 대출 이자율을 올린다던가 LTV나 DTI를 낮춘다던가 뭐 그런 방법과 유사하게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보는 문장이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는 이 문장이 맞는지 모르는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음표를 했어요. 물음표.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보죠. 물음표 하셔야지. 세 번째, 농취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죠. 요거는 뭐 맞다는 게 느껴지고. 3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도 받고 등기법 시간에도 언급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는 제도죠. 그렇죠. 이것도 중개사법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그 답은 공법 문제인데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부동산학 개론 문제라고는 보기가 힘든 문제인데 그래도
3, 4, 5번은 어떻게 할 만하거든요. 근데 2번은 전혀 모르겠고 1번은 자세히 뜯어 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주택을 구입하는 거를 방치하는 게 아니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규제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요거는 맞겠거니 하고 2번을 찍었으면 맞겠고 아니면은 틀렸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찍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요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또 나올 만합니다. 요 1번 지문 같은 거는 또 나올 만해요. 요거.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뭐예요? 자금의 출처를 주택의 자금 출처를 캐는 거니까 이전에 무슨 탈세라던가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함부로 주택을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건 나오고 2번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돼. 이거는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공법 시간에. 하지만 이건 공법 문제로 내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2번. 답은 중요하지 않아. 답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1번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뭔가 규제를 하는 거구나 정도 알아두시는 편이 좋아요. 자, 16번의 답은 2번. 자, 17번. 주택 정책 수단 아닌 거 딱 나오죠, 그냥. 어떤 거요? 그렇죠. 개발권 양도제. TDR. 그냥 아까 몇 번이었죠? 14번하고 17번 그냥 두 문제 그냥 준 거죠. 그죠? 동그라미하고 항 넘어가면 되고 18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계산 문제이긴 한데 똑같은 유형이 나왔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유형이.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투자 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 가치는 단 0년 차의 현금 흐름.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초기 투자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의 현금 흐름은 요거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기간이 7년인 연금의 현가계수 주어지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주어졌어요. 7년짜리.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돈이 뭐예요? 가령 부동산에 7년 동안 임대료 받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 받겠죠. 7년 동안 임대료 받을 때 왜 여기 현금 유입이라고만 안 하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감안한 순현가라고 했냐면 임대료 받을 때 임대료만 받는 거 아니죠. 임대료 받을 때 비용도 좀 쓰잖아요.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보면 그걸 다 감안해서 빼고 들어오는 순수한 돈이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요 7년 차에 1420을 120으로 요거를 분리를 시키는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분리를 하면 요 7년 차를 1420이라고 돼 있지만 요거를 120이라고 하고 나머지 1300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 7년 차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120만큼의 임대료 순현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1300 주고 처분한 거야. 마지막 7년 차에 요거 처분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7년 동안 꾸준히 120만 원씩 들어왔죠. 그리고 7년 후에 1,300만 원이 요거 처분 소득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요 120을 어디다 곱해야 돼? 7년 동안에 이게 연금의 형태로 들어온 거죠. 연금 3.00, 120 곱하기 3.50을 곱하고 1,300에다가 뭘 곱해요? 0.6을 곱한 다음에 요거를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순현가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순현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그 순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요 7년 차 요 놈을
120하고 1300하고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해설을 그냥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7년 동안 120만 원이죠. 그래서 3.50을 120만 원 곱하면 420만 원이고 7년 말에 1,300만 원. 그러니까 요건 소득이득이고 이거는 처분해서 얻은 그 처분해서 얻은 값이에요. 그다음에 일시불로 유입되므로 일시불의 현가는 780이야. 왜? 요거 0.6으로 주어졌죠.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1,300에다 요거 곱하면 700. 요거 더하니까 얼마 나온다? 1,200만 원 나와서 1,200만 원이 나와서 이거의 합이. 그래서 그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합한 현가가 1,200인데 1,200이었죠? 1,200. 그런 다음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1,100이니까 1,200에서 1,100 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네. 그죠?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나 예전에 똑같은 유형으로 요게 나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으면 이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자, 그거 빼고 우리 아까 그 저기 시장 수요자 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 있죠. 그거 빼고는 평이하게 나왔어요. 자, 19번 볼게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담보 가치에 대한, 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LTV는 집 보고 빌려주는 거고 DTI는 소득, 그 사람 보고 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맞다고 아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생판 처음 본 거죠.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모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의 비용. 요것도 여러분들이 DTI는 많이 봤는데 DSR은 뭐 신문지상에서는 봤겠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 안 했어요, 이거. 왜냐면 이거 DSR이랑 DTI랑 이게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혼동할까 봐 이걸 안 했는데 이게 요거 좀 알아두자고요. 물음표 모르잖아. 그죠? 5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 자, 변동금리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율 변동 위험이 돈 빌린 사람, 그죠? 차주에게 전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잖아. 5번.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연습 엄청 했던 게 5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1, 2, 5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답은 3번. 이거는 여기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은행장이 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면 우린 모르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DSR 있죠? DSR하고 DTI하고 좀 이제 구분을 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아셔야 돼. 이제 DSR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DSL이 DTI보다 더 독한 놈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DTI랑 둘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DSR은 대출 기준을, 자,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DSR은 DTI보다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옆에다 적어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보다? DTI보다 더 독한 놈이야. 얘가 DSR이. 왜 독하냐면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얘는 이자만 가지고 따지는데 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원리금에 동그라미. 원리금. 여기서 핵심은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얘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따지기 때문에 요 놈보다 독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게 식이 되게 복잡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식을 얘랑 제대로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DTI까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략할 테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DSR은 대출 기준이 DTI보다 더 강화됐다. 두 번째, 원리금이란 말이 나와야 돼. 원리금. 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는 요거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19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4번 지문을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는 화폐 시간 가치의 계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거.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폐의 시간 가치의 그 각종 개수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은 다음에 요 문장들을 다 해석할 줄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현재 10억 원인데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죠.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거를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가 10억인데 쭉 5년 후에는 2%씩 가격이 상승하면 2%씩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 10억짜리를 5년 후에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건 얼마예요? 그렇죠. 연금이 아니잖아요. 이거 연금, 이게 쪼개서 뭐 1억씩 받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한 방이 나중에 얼마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지.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죠? 일시불의 내가계수예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씁니까? 2번 지문 같은 건 굉장히 쉽죠. 왜? 왜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하는 거는 어떤 금액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매월 얼마만큼 갚아 나가야 되는지 요 놈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 놈, 그죠? 얘네들의 값은 다 같고 그러면 이게 뭐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상수 구하는 거예요. 저당상수. 그죠? 그래서 이게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 3번.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감채 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이다. 이게 우리 기출문제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지만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봐도. 모른다고. 사실 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주로 이런 3번 문제 원래 역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요게 나왔어요. 요게. 자, 4번. 임대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기금 계수를 사용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임대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지금 월 임대료가 더 일정하죠. 얘네들을 모두 모아. 그런데 이 임대료의 현재 시점의 가치. 그러면 이 월 임대료가 매번 똑같이 발생하는 연금이죠. 근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합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 계수를 구해야죠. 연금의 현가 계수, 그죠? 자, 그리고 5번에 나대지에 투자해서 5년 후에 8억 원에 매각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나대지에 돈을 지금 투자를 하는데 5년 후에 8억 원이 됐어. 5년 후에 8억 원. 그러면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은 얼마 정도에 사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8억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니까 저당상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써야죠. 이 8억을 일시불의 현가계수. 해설 들어도 잘 모르겠죠? 솔직하게,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한 뜻을 알면은 1, 2, 4, 5번을 얘네들은 다 틀린 거니까 3번이 답이네.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우리 수험생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그죠? 사실 요 현가 그 계수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걸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요 3번 같은 경우에 역수관계를 냈으면 그나마 역수관계를 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요거는 또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4개를 다 제거해야지 3번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좀 다시 한번 곰곰이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수들 있죠? 각종 개수들이 이런 의미로 쓰이는구나 라는 정도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기출문제 300페이지 2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나왔죠. 그러면 이거 부등호 이룰 때 꼭 해야 돼. 이렇다는 얘기죠. 요구 수익률이 작네. 그러면 이 투자는 채택이 돼야 되죠. 투자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다. 맞네. 1번부터 맞네요. 그냥. 그죠? 답이 그냥 1번. 자, 2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해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 아니고 요구 수익률. 자, 3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이루어진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 이거는 실현 수익률이죠. 수익률 중에서 제일 안 중요한 거, 실현 수익률. 자, 4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커지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5번. 실현 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 비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 요구 수익률이 기회 비용이라고 그랬죠? 왜 요구 수익률이 기회 비용이에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면 한 문제 맞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게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과정에서는 몰라도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22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안 되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되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3번도 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 3번 다 틀린 겁니다. 2번에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로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한다. 사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요 출제 하시는 분이 효율적 프론트의 정의를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이란 정의를 어디서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이 문장이 틀린 줄 아시는 모양인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대 수익에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말이나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옳은 문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확실한 답이 4번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만나는 점에서 선택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가답안에는 4번으로 나와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 나온 걸로 4번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는 2번하고 두 개가 같이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근데 아무튼 답은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 정답이 될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의 신청을 여러분들이 해도 얼토당토 아닌 거는 받아들여지고 꼭 받아들여져야 될 게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놈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자기가 문제 잘못 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집 부려가지고 참 수험생들이나 많이 물린 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 아무튼지 간에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 5번.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와 상관없이 분산 투자 효과 아니죠. 상관계수하고 상관 많죠. 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고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요 사이에 있으면 요거에 따라서 분산 투자 효과,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분산 투자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또는 2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이것도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매우 쉬운 편이죠. 그죠? 자, 볼게요. 요거는 여기서 보자고요.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이 A, B, C가 있는데 사업 기간이 모두 1년이래요. 그럼 왜냐면 여기 있는 놈들 다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1년짜리 주면은 쉽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3년은 안 나와요. 최대한 줘봤자 2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초기에 현금을 지출.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사업 말기, 요게 말기죠. 요게 말기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래요. 옳은 것은 하면은 여기 지금 유입과 유출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수익성 지수하고 수년째 가치. 그러니까 NPV하고 PI 요 두 개를 다 알아야지 구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NP 수년째 가치하고 수익성 지수를 다 구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현가를 딱 구해야 돼. 현가를 어떻게 구해? 요거 하나만 한번 구해볼까요? 6,825에다가 1 더하기 5%가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059 몇 년? 1년이라고 그랬네. 그럼 이거 1승. 요렇게 해서 요 현가 구해야 되고 요거는 요 자리에 2,940 하면 요거의 현가, 요거는 여기다 4,725를 넣으면 현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다 계산을 해놨는데 우리 해설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그 방법으로 현가를 구하면 6,500, 2,800, 4,50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MPV는 어떻게 구해요? 6,500에서 3,800 빼고 2,800에서 1,250 빼고 4,500에서 1,800 빼면 각각의 이런 값이 나오고 PI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를 이걸로 나눠줘. 그러니까 3,800분의 6,500 하면 1.171이 나오고 요거의 PI는 1250분의 2800 요거는 1800분의 4500 요렇게 하면은 각각의 값이 다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6개를 다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기가 쉽죠. 1년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빨리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이 A래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거는 2.5니까 C죠. 그러니까 이건 A가 아니라 C입니다.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B. 수년제 가치가 얘네들이 2,700이고 1,550이니까 가장 작은 사업이 B죠. 가장 작은 사업이 B예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건 A잖아요. A. C가 아니라 이거 A로 가는 거죠. 자, 4번.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수년제 가치에 A의 수년제 가치가 B의 수년제 가치에 2.5배가 아니라 이거 나눠보면 1.8배 나옵니다. 자, 5번. A와 C의 수년제 가치. A와 C의 수년제 가치가 2,700으로 같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5번. 좀 이 문제는 쉬운데 좀 단순 무식한 문제, 요 6개를 다 구하면 됩니다. 다 구하면.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 부동산 투자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이제 1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수익률 지수법이 들어가야 되죠.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2번.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기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아니죠. 이게 내부 수익률이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러면 맞을 수 있어요. 요 정의가. 왜?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하고, 그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인데, 요게 같으면 수년가가 0이 된단 말이에요. 또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고, 수익성
지수 PI 요게 1이 되는,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틀렸어. 이거 틀렸습니다. 자, 3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는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의 수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승수값이 작을수록 짧아지죠. 요 틀렸고. 자, 4번. 순영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뭘 사용해요? 시장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 재투자율. 그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재투자율로 사용합니다. 요건 우리가 감정평가론 쪽에서도 재투자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5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 어느 쪽이야? 이렇게 되지. 그럼 요구 수익률이 아무튼 다른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그럼 투자해 마라? 투자하면 안 돼요.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5번.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내부 수익, 우리가 보통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를 하죠. 근데 내부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야. 얘네들이 거의 같은 놈이에요.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답 5번. 자, 그 다음에 25번.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번에 주택저당 대출. 대출이니까 이거 부채죠.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니까 두 개는 제거가 되네요. 그죠? 조인트 벤처. 이거는 부채금융이 아니라 지분금융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두 개만 알아도 그냥 답이 3번이네. 그죠? 여기서 요 조인트 벤처하고 리츠, 요 얘네 둘은 뭐예요? 얘네들은 지분금융이고 나머지가 얘네들 부채금융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요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어음이 뭐예요? 어음. 그렇죠. 어음이 대표적인 부채잖아요. 사업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원래는 사업할 때 대금을 지금 못 주기 때문에 나중에 준다고 외상이랑 같은 개념인데 외상이랑 같은 개념으로 어음을 발행했지만 이게 금융 상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요 어음. 자, 오케이.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자, 303페이지. 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은 노안도 있고 해서 이 그래프 막 이게 안 보여 잘. 이게 워낙 좀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자, 아무튼 읽어보자고요. 문제부터.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과 B 지역에서 입지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 그러니까 뭘 물었냐면 A 지역의 기반 산업의 개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A 지역과 B 지역의 기반 사업이 몇 개냐. 근데 기반 산업이 되려면 입지개수가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1보다 커야 되니까 지금 A 지역의 X 산업은 기반 산업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B 지역의 Z 산업은 1보다 작으니까 기반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4개를 구해줘야 돼. 요 4개를. 근데 지금 그래프가 좀 정신사납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요거를 계산해 내기가 조금 껄끄러운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요거부터 한 거예요. 요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구하려면 분모가 190분의 80이 들어가야 돼요. 분모가. 그리고 분자는 100분의 5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90분의 80, 그 다음에 100분의 50 이렇게 하면 요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은 1.18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분자가 190분의 60이에요. 그러니까 190분의 60이 그러니까 분모로 요게 들어가고 분모로 분자는 90분의 30이야. 그러니까 90분의 30. 계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막 여러 숫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간도 조금 걸리고 자칫 잘못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아예 그냥
해설을 보자고요. 해설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자 봐봐요. 여기 이런 식으로 다 구해놨어. 그죠? 하나만 더 구해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물음표가 나오는 게 1.18이 어떻게 나왔어요? 1.18이 요게 190분의 50이 190분의 50이 분모고 요 90분의 30이 분자로 들어가야 돼요. 볼까요? A 지역의 Z 산업 요렇게 요게 A 지역의 Z 산업 B 지역의 Y 산업 B 지역의 Y 산업은 0.95가 어떻게 나왔나?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요거는 190분의 60이 분모예요. 190분의 60이 그리고 분자는 100분의 30이 분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0.95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기반 산업이 1보다 큰 걸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우리의 진짜 순수한 단순 노동을 통해서 얘네 넷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지역의 기반 산업은 2개네. 그죠? B 지역의 기반 산업은 하나네. 그래서 2개 하나예요. 2개 하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나오느냐? 2개 하나니까 5번이네요. 5번. A 지역 2개, B 지역 하나.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하면은 안 돼요. 이거 나중에 건너뛰어서 나중에 풀어야지, 이거는. 이게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좀 이렇게 계산하다가 혼동하거나 실수하기가 쉬운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건드려서 한번 답이 안 나왔어. 딱 했는데, 그럼 당황해가지고 되게 시간을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 매우 유사한데 여기 보면은 A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연초에 6억 원을 대출 받아야 되고 A가 받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3회채 상환할 원리금 얼마냐. 근데 일단 이 금리를 구하는 거 요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도 처음 만났으면 모를까 2번째 만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고정금리고 대출 기간이 30년이죠. 그리고 원리금 상환 조건이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 그리고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 4,400만 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이자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자율. 그러면 처음에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했으니까 매년 얼마를 원금을 상환하는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6억 원을 30년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매년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원금을. 그럼 이자는 얼마냐? 첫 해의 이자는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4,400만 원이니까 첫 해 이자가 2,400이겠네요. 그죠? 왜? 원리금 상환액이 4,400인데 원금이 2,000이니까 이자는 2,40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자가 2,400이고 이때 원금이 6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6억 분의 2,400 하면은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자가 4%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구하는 게 먼저야. 그 이자를 먼저 구하는 게 첫 해의 원리금.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뜯어보자고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해설도 보세요, 여러분들. 해설, 그 밑에 해설. 여기에 처음에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금이 똑같죠. 그래서 6억을 30년으로 나눠줘가지고 요게 원금이 1, 2, 3년에 2천만 원씩 요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1년치의 원리금이 4,400만 원이라는 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자는 얼마예요? 첫 해의 이자가 4,400에서 원금 2,000 빼니까 2,400만 원이 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6억에서 2,400만 원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율은 6억 분의 2,400이고 이래서 이자율이 4%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2년치의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원리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자를 구한 다음에 원리금을 구해야 되는데 2년치의 이자는 아까 원금이 6억이었는데 2천만 원 원금 빠져나갔죠. 그러면 잔금의 이자가 붙으니까 5억 8천만 원의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억 8천만 원 곱하기 0.04, 즉 4% 하면
2,320만 원, 2,320만 원이 요게 원금이고요. 원리금은 요거 두 개의 합이니까 4,3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3년째 이자는 또 얼마예요? 그러면 6억에서 원금 두 번 4천만 원 빠져나갔죠. 그러면 5억 6천에다가 이자 4% 곱하면 이자가 2,240만 원이고요. 요 두 개의 합이 4,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년째에 원리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4,240이 답이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가지고 4%에 4,240이니까 답이 1번입니다. 1번. 요거. 그래서 답이 여기 1번이 빠졌네요.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28번 보시면 메자닌 금융, 이거 제가 작년에 안 나온다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제 뒤통수를 때리듯이 또 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자존심 버리고 겸허하게 메자닌 금융을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저희 기출문제집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출문제집에도 이 문제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우리 기출문제집 198페이지 표 보시면 제가 여기 메자닌 금융 해놓고 여기 해설까지 다 해놓고 이거 해설만 했어도 웬만큼 맞출 수 있었는데 그냥 메자닌 금융은 안 나올 겁니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메자닌 금융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메자닌이란 뜻이 중간에 있다는 뜻인데, 이탈리아 말로 우리가 지분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게 요 사이에 메자닌이에요. 메자닌. 그러면 이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놈은 지분금융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부채금융의 성격이라고 하면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부채금융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사이에 있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부채는 우리가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은 우리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주식의 성질도 갖고 있고 채권의 성질도 갖고 있는 놈, 또는 주식과 채권 사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의미하는데, 봐봐요. 금융에서는 이 개념을 밑줄 그으세요. 채권과 주식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자, 얘네들을 알아야 돼.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금융 용어 해설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자세히 요 신주 인수권 BW 요거 CB 해가지고 자세하게 한 거 있거든요. 시험 합격하면 보시고, 지금은 뭐 정도만 알아야 돼.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얘네들이 채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변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변한다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채권의 성질과 주식의 성질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신주 인수권분 사채,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얘네들이 처음에는 채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메자닌 금융이네. 두 개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상환 우선주하고 후순위 채권 있죠. 얘네들은 무슨 뭐 채권이 됐다가 주식이 됐다가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 권리의 크기가 딱 부채하고 지분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게 왜 후순위 채권이 이거 뭐 상환 우선주냐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봐봐요. 이 후순위 채권은 원래 그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의 성질이, 회사가 망했죠. 회사가 망하면
먼저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을 때 그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걸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 망한 회사의 재산을 정리할 때, 즉 청산할 때 먼저 요 채권자한테 먼저 청산금을 주고, 거기에 돈이 남으면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망할 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주주들은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고, 채권자들은 거의 돈을 회수를 다 못하죠. 근데 이 후순위 채권이란 건 뭐냐면, 원래 채권자는 제일 먼저 그 회사가 망했을 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후순위 채권은 이 일반적인 채권자보다 늦게, 하지만 주주보다는 좀 빠르게 돈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여기 상환 우선주도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은 채권이 주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변하는 애들 있죠. 요런 놈들을 우리가 매자닌 금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내냐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런 거 내면 안 되지. 하지만 자존심 버리고 이제부터 하겠다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그동안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요거 두 개만 물어봤더니 좀 출제위원들이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세 단계로 나눠서 앞으로는 이 세 개를 같이 섞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 5개를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요거.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오자고요. 우리 이제. 그래서 매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것은 하면은 우리 전환사채, 신주입금융사, 후순위 대출. 해설에 적어놨었는데 그때 해설 이렇게 했었으면 맞출 수도 있었는데, 그죠? 답은 2번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하나 뭐 안 돼도, 근데 안 가르쳐도 이거 맞았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자, 몇 페이지냐면 기출문제집 305페이지. 모기지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PTS, 세큐어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형 증권이죠. MPTB의 경우 조기 상환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투자자, 요거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어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 누가? 발행 기관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답이 나오네요. 2번이네. 이거 바뀌었어요. MBB는 초과 담보 필요로 하고, CMO는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도 쉽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0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거. 1번.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하는 게 아니라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거죠. 틀렸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한 게 아니라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금이 동일하겠죠. 원리금이 아니고. 3번.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아요. 왜? 원금 균등 상환이 초반에 원금을 더 많이 갚죠. 요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그러니까 여기 뭐 가중평균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라 그랬는데 상환 기간이 더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4번. 점증 또는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줄어들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초반에 부담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장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죠. 5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는 처음에 이자만 갖고 원금 안 갚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적게 갚을수록 이자 수입이 금융기관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31번.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요거 영어 단어 시험이나 마찬가지죠. 자, 볼게요.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했으니까 빌드 B. 일정 기간 동안 소유 및 운영을 했대요. 그러면 운영했으니까 오퍼레이션 O. 사업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한대. 이거 이전했으니까 이건 T니까 BOT네요. BOT. 그죠? 그러니까 요게 기억은 B번이네. B.
요거 BOT니까. 자, 니은번 볼게요.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해서 시설 건설했으니까 B.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했으니까 리스죠. 리스 L. 임대 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등의 시설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T니까 BLT예요. BLT. D번이네요. D번. 그래서 니은은 D번. 디귿번.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시설 건설했대요.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당의 시설을 소유권, 오운, 운영권, 오퍼레이션, BOO네. BOO. 그러니까 2번이네요. 2번. 그래서 기억은 B, 니은은 D, 디귿은 E니까 이거 답은 4번입니다. 4번. 쉽죠? 이런 거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32번. 여기서도 이제 영어를 알아야지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증대되죠. 그렇죠. 이 공급자 우위가 아니라 수요자 우위라는 얘기는 이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만큼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맞죠? STP 전략이란 고객 집단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타겟팅,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포지셔닝이지 판매 촉진이 아니죠. 요거 홍보, 판매 촉진 프로모션은 4P 믹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포지셔닝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2번이 틀렸죠. 영어를 알아야 돼요. 영어를. 자, 3번.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해야 될 경우 4P 믹스의 가격 전략으로 시가 전략, 대등 가격 전략, 그죠? 요 가격 선도자가 있으면 가격을 추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시가 전략, 대등 가격 전략, 시장 가격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3번 맞고. 4번. 관계 마케팅 전략이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마케팅 효과를 도모한다. 관계 마케팅이니까 관계를 유지해야죠. 맞습니다. 5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4P 믹스 전략, STP 전략이 있다. 이것도 맞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33번. 기출문제집 30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지연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맞죠? 이런 행정의 변화라던가 어떤 시장 위험들, 그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죠. 맞고요. 2번. 공영개발, 공공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개발 방식을 말하고, 환지 방식은 이러이러해가지고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하죠. 둘 다 맞습니다. 4번.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이게 위험이죠. 위험.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이 돼요. 오케이. 5번. 흡수율 분석은 재무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인데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수익성을 예측한대. 그러면 어떤 변수를 변화시켜서 뭔가 얼마나 변화하나 살펴보는 게 민감도 분석이잖아요. 또 나왔어. 흡수율 분석이랑 민감도 분석이랑 또 얘네들 자꾸 혼동하니까 섞어서 냈는데, 흡수율 분석은 뭡니까? 이거 시장성 분석에서 수요의 강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민감성 분석인데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34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럴 마케팅의 전략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입소문을 내게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요게 입소문 내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이럴 마케팅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음표 하세요. 물음표. 2번. 분양 성공을 위해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 요거는 어떻게 시장 세분화가 다 끝난 다음에 고급 브랜드를 어떤 차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세분화가 아니에요. 포지셔닝이에요. 차별화 전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3번.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중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건
유통 경로가 아니라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판매 촉진입니다. 뭐 홍보, 판매 촉진. 4번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 등 뭔가 설치했대. 뭔가 설치하면 그 제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프로덕트, 제품이 다른 거죠. 제품. 5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아이다의 원리는 주의, 관심, 결정 다 괜찮아요. 어텐션, 인터레스팅, 액션까지는 괜찮은데 결정이 아니죠. 이거 뭡니까? 욕망, 욕구, 디자이어죠. 디자이어. 그죠? 이거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 찾으니까 요겁니다. 요거 1번.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 그냥 말로만 소문내는 게 아니라 SNS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인스타라던가 뭐 그런 것들, 페이스북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다 바이럴 마케팅. 자, 그다음에 35번. 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련된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하는 거죠. 표준적 이용. 그 지역 내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분석 대상 지역 중 이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니까 인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 최유효 이용, 인근 지역. 그러니까 답은 2번. 너무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정평가는 진짜 계산하는 문제는 못 풀지 모르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 이외의 거에서는. 자, 36번 보겠습니다.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율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정율법이죠. 정율법이니까 감가율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가율이 일정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한다 이래야 돼요. 감가율은 일정하고 감가액은 감소합니다. 틀렸고. 그러니까 답이 1번이네요, 그냥.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겠죠. 자, 2번. 정액법에서는 감가 누계액이 경과 연소에 따라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정액법에서는 가령 감가 상각액이 매년 1억씩 발생한다고 쳐봐요. 그럼 1억, 그 다음에 1억, 그 다음에 1억이니까 누계액은 1억, 2억, 3억씩, 1억씩 점점점 똑같이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크기로 커진다고. 자, 3번. 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 상각법이라고도 하고 4번.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 누계 상당액, 감가 누계 상당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복리 계산, 이자 뭐 축척 이자 뭐 그런 용어도 있고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해서 당의 내용 연수를 상환하죠. 그러니까 감가 누계액만 따는 게 아니라 상환기금법에서는 이자 상당액분을 따져서 요 상환기금법은 어때요? 그렇죠. 가치가 좀 더 정액법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과대평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 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이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37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1번. 기준 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맞고 2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들을 말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틀리게 내려면 경제적 가치를 다른 걸로 살짝 고칠 수 있어요. 자, 3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죠. 요거 적산법이라고 요걸 속일 수 있습니다.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죠. 4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맞죠? 거래 사례 비교법. 5번.
수익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한다잖아요. 임료를 구하면, 임대료를 구하면 수익 분석법이겠지만 대상 물건의 가격, 가액, 가치를 구하는 거는 수익 환원법이죠.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로.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요런 문제, 이게 쉽잖아요. 감정평가. 그죠? 우리 36번에 이어서 37번도 상당히 쉽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1번.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업을 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된다. 맞고. 2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표준주택 가격이죠. 맞습니다. 3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 안 해도 되겠죠. 표준주택은 이미 요 표준주택에서 나온 그 표준주택의 지가가 개별주택 가격으로 그냥 보는 거니까 개별주택 가격으로 따로 또 결정 공시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것도 아주 우리가 많이 본 거. 4번.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5번.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의의를 신청하는데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이죠. 이것도 굉장히 쉽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틀린 거 찾으니까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이번에 39번과 40번이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요것도 상당히 쉬웠어요.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벗어난 건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직접 환호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해서 요걸 줬거든요. 요거를 줬는데 자, 요거는 표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줬던 데이터가 이거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수익 가격을 구하려면 환원율 분의 순수익을 구해야 돼요. 순수익, 환원율 분의 순수익.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익은 일반적으로 순영업소득을 써먹고요. 환원율은 여기 지금 10%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주어진 값으로 우리 조순전후 경부세를 이용해서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해결이 되더라. 이거죠. 한번 볼게요. 일단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가능 총소득이 요거 7천만 원에서 공실상당 및 대손충당금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이 7천만 원의 5%예요. 그러면 일단 가능 조소득 7천만 원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은 7천에다가 0.05를 곱한 35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7천만 원에서 350만 원을 뺀 6,650만 원이고 여기에서 영업 경비를 알아야지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40%래죠. 그럼 요거 곱하기 40%를 한 요거를 유효 총소득에서 빼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40% 빼니까 요 유효 총소득 6,650만 원 곱하기 0.6을 해도 얼마가 나오냐면 순영업소득이 3,99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구했어. 순영업소득. 그죠? 우리가 이거는 투자론에서 정말 엄청난 연습을 했었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3,990만 원에다가 환원이율 10% 요거를 하면 3억 9,900만 원이 나옵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뭐 이상한 지저분한 세금 같은 거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데이터에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이 데이터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값들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건 맞춰줘야죠. 그죠? 그래서 답은 3억 9,900만 원이니까 4번이 답이네요. 4번. 그리고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마지막 문제. 자, 그렇죠. 이렇게 계산 문제를 쉽게 줘야 돼요. 계산 문제를 이렇게 쉽게
시험 방향이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계산 문제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쉽게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래.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우리가 사시지계면 기억나죠? 사시 보고 떨어지면서 울면서 먹는 라면이 사시지계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시지계면에서 사정보정이 필요가 없겠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일단 대상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이거고요. 기준 시점은 2021년 10월 30일에 요거를 기준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평가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 대상 그 비교할 토지가 기준 공시지가가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물가 상승분 같은 거를 우리가 시점 보정을 해줘야 돼. 그죠? 그리고 기준 공시지가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지가 변동률이 얼마냐면 5% 상승했으니까 여기 1월 1일과 10월 30일 요 10달 사이에 그 시점 보정을 요걸로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와 비교 표준지의 지역 요인은 동일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 시, 지, 계, 면 중에서 사정 보정할 필요 없어. 왜? 이거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그리고 서로 지역 요인이 동일하니까 요 지역 보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시점 보정을 해줘야지. 5%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의 비교 표준지에 비해 대상 토지는 주어가 대상 토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자 아닙니까? 분자. 가로 조건 10% 우세, 환경 조건 20% 열세니까 100분의 100 더하기 10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이거 100분의 100 빼기 20 요 값을 구해야 돼요. 요게 개별이에요. 면적에 상하는 요거는 상관없죠. 그죠? 그 밖에 요인의 보정치 1.05니까 요것도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1.50.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다가 요거 곱하기 아까 물가 상승분 있죠? 1.05. 자, 여기 지저분하니까 좀 깨끗하게 보자고요. 자, 이제 여기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 요 공시지가에다가 그죠? 공시지가 비교가 되는 공시지가에다가 요건 왜 곱했어요? 1.05. 그렇죠. 요거 시점 보정하는 거. 물가 상승분. 그죠? 물가 상승분.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게 아까 개별 요인 중에서 10% 대상 토지 는이니까 분자에 10% 더한 거 곱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20% 열세인 거 여기다가 요거 곱해야죠. 요거 빼줘가지고 20% 그리고 1.50이 요 보정치예요. 그래서 이걸 싹 다 곱하면 요렇게 평방미터당 1,386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답은 3번입니다. 3번. 요렇게 이것도 되게 쉬웠죠. 평이하게 계산 문제도 감정평가에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요. 이번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아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봤던 8번 문제였죠. 8번 문제. 수요자 수가 2배로 자 한번 볼까요? 이 8번 문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우리가 어렵게 봤던 게 요 문제 기억나시죠? 요거 수요자 수 2배로 늘리는 거 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만한 건 어떤 게 있냐면 26번 아까 그 입지계수 그 구하는 거 있죠. 좀 그 그래프가 여기서 나오는 도표가 되게 좀 선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한 거. 그 2문제 빼고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그렇게 혼동할 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이제 그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봤던 안 봤던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 시험 내년이니까 이제 33회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일 텐데
아이고 내가 이런 식의 실수해서 틀렸네 하고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다음 시험을 잘 보는 거니까 요 해설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맞춰야 될지 그리고 이 기출 문제들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건져가야 할지 그거를 잘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